그래서 이 지상사하고 대부분 이 운하사라고 하는 두 절에 이분이 계셨었어요. 운하사는 어딘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이게 저 못 가봤습니다. 지금 절터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것 같고, 지상사는 저도 가봤습니다. 종남산 중에서도 진짜 꼴짜기에 있습니다. 아마 거지 같은 절이지 싶습니다. 저런데 말살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끊어주면 이제 주지로 나가세요 그러면 됐습니다 이러고 올.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절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더라. 왜? 중국이 이제 경제력이 되고 이러니까. 화엄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종남산에, 이게 다 지금 종남산에 있는 절인데, 종남산에 어떻게 보면 화엄종의 대표 사찰이 화엄사거든요. 이름부터가 화엄사잖아. 화엄사에 가면 탑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쌍탑이 있는데 똑같은 탑은 아니고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큰데, 이건 사각형, 이건 육각형인가 팔각형인가 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화엄사에 오래 가봤는데, 많이 가봤는데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두순스님 탑이고 이게 진관스님 탑이에요. 부도인데 탑처럼 만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은 다 부처님입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종파불교에서는 자기 선생을 부처님으로다가 만들어버려요. 네. 지금 한국불교는 사실 그런 걸 잘 못 느낄 건데, 종파불교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어떤 종파의 시조, 이러면 부처님으로. 그리고 그거를 아예 명문화시켜서 갖다 박은 데도 있어요. 박은 데도 있어. 그게 어디냐면 육조단경에 보면 해능 스님을 붓다라고 아예 그냥 명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화엄종보다도 오히려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단계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신라에서도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의상대사는 금산보계의 후신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금산보계가 부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부처님이에요. 금산보계의 부처님의 화연이 의상대사다. 그래서 부처님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절에 제가 처음 갔을 때 2000년대 초반인가 제가 처음 갔는데, 나 저런 데서 어떻게 살지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같이 갔었던 일행들에 이렇게 좀 기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가지고, 복전함 이렇게 놓고, 복전함도 아니지, 모자를 놨지. 모자를 놓고 축원하고 저기서 탑돌이하고 이러면서 이걸 해가지고 거기 스님을 드렸더니, 스님이 진짜 그 동굴 같은 데 살아. 관중 지역에는 그게 많아요. 거기가 저 황토가 깊게 쌓여 있는 데는 몇백 미터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토를 이렇게 파고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들이 살거든요. 동굴같이. 그걸 동혈이라 그래요. 걔네가 나무가 없어서 난방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데 들어가서 살면 상대적으로 그냥 견딜만 해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 이제 뭐 빼가리는 한 잔 딱 마시고 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게 수수. 걔네는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논농사가 안 돼서 수수 중심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해서 걔네가 살아. 그래서 쟤네가 꼽추가 많다는 거예요. 물이 안 좋아서. 그래서 공자가 좋아했었던 주공도 꼽추예요. 공자가 이상으로 생각했던 주공은 꼽추거든. 관중 쪽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 대부분 이제 물이 어떠냐, 그 다음에 뭘 먹느냐가 질병하고 상당히 연결이 있어요. 인간 수명이나 이런 거하고. 그래서 저기는 동열이라고 그런 집들이 많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사용하지는 않고, 예전에는 저런 게 한 200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단층이고 여기서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이제 황토가 이렇게 누적돼 있다고, 퇴적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내려가게 계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동굴로. 그렇게 해서 방안을 하나 더 만들고 싶잖아? 하나 더 파면 돼. 옆으로. 이렇게 쥐굴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냉난방이라는 게 거의 이 상당 부분이 이렇게 완충되죠. 완충되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집이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저런 집이 제법 많이 살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 요즘 가보면 거의 다 폐가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강원도나 시골에 가보면 이게 폐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힘드니까 안 사는 거지. 다 도시로 나갔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화엄사는 그 스님도 그런 데 살고 있더라고.
아니 제가 저기가 거의 뭐 폐사같이 돼가지고 화엄사가 저기 두순 스님하고 진관 스님의 저렇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사리탑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저렇게 절이 황폐화돼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슬픈 그런 절이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스님이 사는 데를 차마 못 들어갔는데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그 스님 나오는 걸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받은 걸 이렇게 모은 걸 드려야 되잖아요. 쓰시라고 이제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자다가 웬 떡이냐 했겠지. 이게 내가 지난 어제 내가 기도를 잘했는갑다. 뭐 이랬을 거야. 법당도 없어. 법당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탑 2개. 그리고 그냥 진짜 운막 수준도 안 되는 그러한 굴 같은 데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좀 그랬었어. 그런데 그 뒤로 최근에 갔더니 거기가 샥 밀려가지고 뭐 번듯하지. 그래서 화엄종의 조정 이렇게 하면 그 시작이라는 뜻이거든요. 조정이라는 게 다 엄청 잘 돼 있습니다. 지금은 지상사도 아마 엄청 거지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상사는 이 화엄사만 하더라도 종남산 그나마 좀 그렇게 멀지 않은 데라서 접근성이 좋은데, 그리고 거기는 큰 길 쪽이거든요. 근데 지상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게 있어요. 종남산 저 끄트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일반 큰 차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빵차라고 봉고차 비슷한 거 타고 이렇게 막 올라가야 되거든요. 한 30분 막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 지상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 지상사에서 이 어른이 출가했다더라 라는 것도 있고, 이 어른이 여기서 오래 사니까 의상대사가 저 지상사에서 출가해요. 아니 출가하는 게 아니고 저 지엄스님을 만나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지상사를 위치나 이런 거를 딱 보면 야, 그 당시만 해도 화엄종 진짜 찌리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죠. 이게 좋으면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잘 나가는 무슨 학원 강사야. 그런데 어디에다가 차리냐면 뭐 울릉도 이런 데다가 학원을 차려. 그러면 잘 나가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 잘 되면 뭐 울릉도를 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잘 되면 강남을 찍겠지. 그렇지 않아요? 저게 되겠다 싶으면 강남으로 가겠지. 그런데 어디 뭐 도봉산에다가 학당을 차렸어요. 우이동에 그 산자락으로 와라. 이재명 지사가 거기를 청정지역으로 만들었다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서당이냐? 이제 이런 건 가능해도 제대로 된 학원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 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를 딱 보면 진짜 힘들었겠다. 그리고 의상대사는 왜 저기까지 갔을까? 그거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나중에 제가 의상대사 할 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유학을 왔는데 약간 뺀지 맞은 것 같고 갈 데도 없고 그러다가 쉽게 말해서 좋은 선생 강의는 다 마감됐고 빈대 어디 이렇게 뭔가 다 사연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천재였던 거야 다.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에 어떻게 보면 그 벤처기업 창업 신화하고 비슷한 거지.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창고 같은 데서 시작을 해서 그 스티브 잡스도 그렇게 했다대요. 아버지 차 대는데 주차장 옆에서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짜자작 해갖고 컴퓨터를 그렇게 만들었다던데? 그렇다 하더라고요. 몰라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밑에 우연치도 않게 진짜 의상대사하고 의상대사가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이 두 분은 다 조금 그랬던 거예요. 의상대사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상하고 원효는 현장 스님 제자가 되려고 유학을 갔던 사람이고, 현장 스님은 그 당시에 떡상이죠. 이미 다 현장 스님은 왕의 귀환이라니까요. 왕의 귀환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거는 외부적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적 발전이 아니고 외부적 충격입니다. 이렇게 그냥 쫙 들어온 거죠. 막 운석 충돌하듯이. 그래서 중국을 막 흔드는 거죠. 당나라를 흔드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의상대사가 아마 갔는데
현장 스님이 인종차별적인 측면도 좀 있고 뭔가 안 맞았어요. 그 기록이 남아있으면 되게 재밌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벤치를 맞았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안 맞았어. 불합격.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저거잖아요. 원축 도청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원축 스님도 약간 이렇게 도둑 공부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현장 스님 계열의 신라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좀 요즘으로 말하면 백인들이 유색인종들 이렇게 좀 이렇게 혐오하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식의 흐름들이 존재하지 않았었던가 싶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의상대사 입장에서는 다시 신라로 갈 수도 없고 왔는데 아버지 저 유학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갖고 개고생을 해서 왔더니 여기가 아닌가 봐. 그렇다고 가자니 야 이거 길도 멀고 그다음에 가오도 이게 사람이 체면이 있지. 그 어디에 가? 아버지 다시 왔습니다. 장하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에이 뭐 다른 데라도 이렇게 해서 찾고 찾아서 간 데가 지상사 같아요. 왜? 저 밑에 종남산에 절들이 유수한 절들이 쫙 있는데 거기서 맨 끝머리 산동네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몇 번은 거쳤지 싶어. 몇 번은 거쳤지 싶어. 그게 이쪽에서 빠꾸를 났는지 이쪽에서 빠꾸를 났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몇 번은 거쳤지. 안 거치고 거기까지 못 간다니까. 근데 거기를 목적으로 간다기보다 가기는 어려웠을 거야. 왜? 안 떴어. 여기 이 학원은 알아주질 않아. 네이버 지도 검색에도 안 나와. 카카오 택시를 불러도 이게 무슨 산길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지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를 어떻게 찾아갔나 싶어.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의상전교조입니다. 삼국유사에 있는 의상전교조. 거기 보면 의상대사가 지엄스님한테 딱 가려고 했더니 지엄스님이 그 전날 꿈을 의상대사가 도착하기 전날 꿈을 탁 꿨더니 가지가 막 동쪽에서부터 쫙 뻗어가지고 저 지상사로다가 탁 걸쳐서 오더래. 그래서 지엄스님이 뭔가 싶어서 이렇게 딱 봤더니 거기에 둥우리가 있고 거기에 봉황새가 다 있더래. 그래서 이제 의상대사가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아우라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얘기를 신라 사람들은 계속 신라 화엄족에서는 약을 팔아야 됐을까를 생각을 해야지. 뭔가 찌리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더 돌렸던 것 같다. 이 생각도 가능한 거거든. 전후 관계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타당한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법장 스님도 오는데 법장 스님은 출가자도 아니야. 재가인이야. 지엄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출가합니다. 법장 스님은 돌아가시고 나서 출가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되게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얼마나 학원이 잘 안 됐으면 출가인하고 재가인을 같이 가르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불교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큰 스님이야. 그러면 저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저한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 이거는 스님들 반, 그 다음에 재가인 반 그렇게 해서 스님들한테는 부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부처님도 스님들한테는 집착을 버려라. 그리고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가르치셨고 재가인한테는 뭘 가르쳤냐면 시론, 계론, 생천론, 보시하고 계율을 지켜서 죽은 뒤에 천상에 태어난다. 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버전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버전, 출세할 수 있는 버전, 그 다음에 사회를 밝히고 사회를 발전시키고 윤리적인 것들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수행자들한테는 네가 속박을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는 걸 가르치시는 거야. 그런데 큰 스님이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그런데 학원이 운영이 안 돼. 그러니까 재가인이든 출가인이든 그냥 다 에브리바디 다 받아서 가르쳐도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약간 뭐랄까 부처님이 오비구 가르칠 때의 느낌이라고나 할까. 인연 있는 사람 다 와라. 야, 그렇게 했는데 천재가 둘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야, 이건 진짜 세상에 로또가 진짜 수백 번이 연속으로 당첨될 것 같은 그런 확률이 터진 거죠. 진짜 잭팟도 이런 잭팟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르치는 게 나오는 거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나오는 거고, 이 이어른이 이제 쓰신 책이 화엄경, 수연기, 이분들을 가르친 거는 화엄경이 세 종류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불타발타라라고 하는 각현이라고 하는 스님이 번역한 거예요. 불타발타라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당신은 석가족 필해. 난 저런 스타일들 제가 좀 신뢰하지 잘 않거든. 저런 사람 되게 많아. 근데 그건 진짜 믿거나 말거나 한 약간 뜬금없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면 하면 돼. 우리가 또 그런 데 잘 이렇게 솔깃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장 스님처럼 순진한 사람이 아닙니다. 현장 스님은 인도에서 진짜 많이 낚였어요. 머리는 좋은데 믿음이 두터웠던 분이야. 우리는 약간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야. 그 피가 어떻게 저기까지 내려올까? 시대가 물론 한 100년 이러면 충분히 가능하지. 충분히 가능하지. 그런데 시대가 한 1000년 막 이렇게 하면 진짜? 물론 진짜일 거야.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저런 스님이 아니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이어른이 번역한 게 60권 화엄경. 요거 가지고 했고, 현수 법장 스님 때 요 법장 스님 때 그때 실천한다라고 하는 우정국 분이 와가지고 번역한 게 80권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40권 화엄은 불완전한 거고, 이거는 입법개품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걸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60권 화엄경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고, 그 60권 화엄경을 주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수연기라고 하는 27살에 대단하죠. 하지만 27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27은 아니라는 거. 옛날 27이면 지금 한 40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30대 후반 아니면 40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 자녀분들 27 해서 저거 등짝이나 때리고 있고, 야 이놈 새끼 안 일어나? 이런 27 아니고 그런 27 아니고.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50요문답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여기 관련돼서 내용들과 관련돼서 이제 뭐라 할까, 문제가 될 만한 거, 의문점들을 53개를 뽑아서 당신이 묻고 당신이 답하는 식으로 문답 형식으로 쓴 책이 있고, 그 다음에 화엄경 공목장이라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144개의 문제점들을 추려서 당신이 이제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전을 읽다 보니까. 그리고 경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미안한 얘기인데 거기서 그것을 아이디어로 해서 새로운 철학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제가 반야신경 같은 거를 지금 번역하는 데서 굉장히 힘들다 하는 거는 거기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의 자원들을 쭉 따라가고 그게 무슨 뜻이고 이 짓을 하니까 이게 어려운 게 되는 거고, 이런 분들은 뭐 하는 분이냐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재설정해서 재구성해서 새로운 사상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말하면 진경산수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경산수화가 실경을 그대로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내가 여기 지금 여기 사다리, 가짜 사다리가 있잖아요. 올라가면 죽을 것 같은 저 부실한 가짜 사다리가 있는데 저 사다리를 놓고 그대로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에요. 진경산수는 저거를 보고 내가 집에 돌아와서 내 마음에 찍혀 있는 심상들을 그리는 거예요.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산을 보고 와도 금강산을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고 봉우리를 바꿔버려요. 왜? 이렇게 됐을 때 더 아름다울 것 같아. 안 그러면 내 뜻이 이렇게 됐을 때 더 잘 전달이 돼 라고 하면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철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화엄경에 있는 걸 그대로 뽑는 게 아니고 화엄경을 이용해서 화엄 사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과 그것은 사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인도의 화엄경을 만든 분들이 만약에 중국의 화엄 철학을 봤을 때 이게 내가 한 거라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게 내 거였어? 이해가 됩니까?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런 것도 가능해. 네. 단 여기에서의 관건은 두순 스님이나 지엄 스님의 관건, 사실은 지엄 스님이 이게 토대를 다 다지는 건데, 이 지엄 스님의 관건은 뭐냐면
지금 세상이 원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의상대사나 법장 스님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문제의식이 전달되니까 그게 더 확대돼서 한쪽에는 신라에서 퍼지고 한쪽에서는 당나라에서 퍼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작게 시작했지만 벤처가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화엄 공목장에 나오는 것 중에서 육상원용이라는 게 있어요. 저 시편문은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육상원용은 한번 딱 들으면 이게 화엄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런 식의 구조들이구나. 아주 쉽습니다. 뭐 화엄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야. 생각보다 쉬워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옛날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걸 얘기를 했겠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당나라 사람도 이해할 정도인데 왜 현대 사람이 이해를 못하겠어.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은 중간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무성의해서 그래요. 그래서 모르는 걸 모르는 식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시면 저런 걸 한 번만 딱 봐도 이게 화엄이구나. 얘네가 이것을 말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왜 이것이 그 당시 시대적으로 먹힐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육상원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화엄종이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법장 스님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